안녕하십니까. 힐링TV의 손승도입니다. 오늘은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의 50세가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습관에 대하여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인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는 1955년 도쿄 출생으로 도쿄 지케카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도쿄 여자의과대학 성형외과, 암연고의 후속병원외과, 도쿄 지케카이 의과대학 제1외과, 유손내레이장을 거쳐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의 나구모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소중한 가슴의 미용과 건강 기능을 지킨다는 신조로 연간 1000건 이상의 유방암 수술, 재건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저서 1일 1식을 비롯하여 독자적인 회춘 건강법을 소개한 책들이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자의 나이는 56세, 그런데 각 부위별 신체 나이는 혈관 26세, 뼈 28세, 뇌 38세로 무려 20년 이상이나 더 젊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안티에이징을 어떻게 실현했을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이 이 한 권에 있습니다. 안티에이징과 건강한 다이어트의 상징적 인물로 여러 일본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여러 번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한 의학 박사가 노화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 의학 지식을 곁들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와 사례가 곳곳에 있어 지루하지 않고 쉽고 재미있으면서 깊이 있고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부터 젊어지는 식사법과 20년 더 젊어지는 생활습관은 의학 박사인 저자가 몸소 실천하는 방법들이기에 믿고 따라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집과 가까운 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이다. 그런데 흡연과 비만처럼 생활습관과 관련된 병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는 문제와는 달리 아마도 별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는 질병 치료에만 초점을 두고 그 예방에는 게을리해온 현대의학에도 책임이 있다. 불교에는 인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눈앞에 닥친 불행 역시 자신이 한 행동이 낳은 결과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행하다는 생각에만 빠져서 자기 운명을 저주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자기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매우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다.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 사실을 한탄하고 슬퍼하고만 있기보다 그때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을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요행이 한번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기본적인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병이 재발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것이다. 질병은 증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질병에 걸렸다면 그 병을 초래한 행동과 그 행동을 하게 한 자기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항상 젊고 아름답게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젊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젊다 함은 10대, 20대 또는 30대 같은 실제 나이가 아닌 마음의 나이를 말한다. 비록 20대일지라도 심리적으로 의욕을 잃고 활력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반대로 70대가 되어도 꿈을 간직하고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산다면 그 사람은 젊어 보인다. 아름다움 역시 화장이나 패션으로 꾸민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화장을 지운 뒤에 민낯, 보정 속옷을 벗어버린 있는 그대로의 자신, 다시 말해 내면적 건강의 표출인 것이다. 진정한 건강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을 말할까? 건강하다 함은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당장 아픈 곳이 없어도 흡연과 폭음, 폭식,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질병 예비군에 속한다. 다시 말해 특별하게 진단된 질병은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반대로 지금은 병에 걸렸지만 생활 습관을 완전히 개선했다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심, 기, 체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항상 젊게 살려면 심, 미, 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비로소 참된 건강을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로장생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한때 인생 50년이라는 말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생식 가능한 나이가 지남과 동시에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다. 사람도 여성이 50세 정도의 폐경을 맞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수명은 50년이었다.
그런데 사회 발전으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의학도 발전하면서 어느덧 수명 100세를 내다보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불로장생은 꿈도 꿀 수 없다. 오늘날 현대인의 영양 상태는 포식으로 인해 영양 과잉 상태로 바뀌었고, 발전된 의학은 예방의학보다 치료의학의 늪에 빠져 있으며 사람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차츰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과 노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참된 가르침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르침을 접하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전통의학 민간요법에서는 예부터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또 경험의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술한 결과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이 말은 해당 치료법이 일부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뜻일 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편 실증의학에서는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이는 의학의 권위를 내세운 거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나름대로 그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각각의 방법만으로는 한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없다. 이 세 가지 의학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가 필요한 것이다. 의사가 건강과 미용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세 의학의 삼위일체가 전제된 상태에서 생활 습관과 질병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만일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의사는 건강하게 산다는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전통, 경험, 실증의 삼위일체를 의식하면서 선조들이 축적해온 가르침을 검증했고 그 참뜻을 쉽게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는 올해 56세가 되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다. 하지만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도무지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내 신체 각 부위별로 나이를 검사해 보았더니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뇌 나이는 38세, 뼈 나이는 28세, 혈관 나이는 26세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내 몸이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수치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겉모습에서부터 건강해 보인다. 낯빛이 좋고 허리가 호리호리하며 몸이 항상 가볍다. 몸무게는 15kg 줄었으며 복부 지방과도 이별한 지 오래다. 또한 20년 전과 비교해봐도 기력과 체력이 약해졌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아니, 지금이 훨씬 기운이 넘칠 정도다. 이렇게 놀라운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을 어떻게 실현했을까? 뭔가 특별한 방법을 실천했기 때문일까? 아니, 그런 방법은 없다. 다만 식사법과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뿐이다.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했지만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의 연장이었지 특별히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다. 이 책을 통해 항상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비결을 꼭 터득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50세가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 습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다. 당신도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참된 의미에서의 안티에이징을 실현해보자.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NA는 태어난 뒤에도 복제되는 한편 텔로미어는 복제되지 않아서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닳아 줄어든다. 복사기 잉크가 떨어지면 인쇄를 할 수 없듯이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고 해당 세포는 자연사하여 소멸한다. 이때 텔로미어가 생명의 도화선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텔로미어가 소멸함으로써 끝없이 계속되는 세포 분열에 제동이 걸려 생물 각각의 고유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일이다. 잡은 곤충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 곤충들한테 수박 껍질을 주면 장수풍뎅이와 귀뚜라미는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거뜬히 살았다. 하지만 매미는 달랐다. 일주일쯤 지나면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설탕물을 먹이며 정성껏 보살펴도 길어야 일주일 만에 죽었다. 어린 시절에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는 어른이 되어 텔로미어 이론을 접했을 때 비로소 풀렸다. 참매미는 유충으로 땅속에서 7년을 보내고 땅 위로 올라가 번데기에서 탈피하는 과정을 거쳐 성충이 된다. 그러고 나면 끊임없이 활기차게 소리내어온다. 그런 행동을 하는 까닭은 상대를 찾아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번식을 마치고 7일째 되는 날에 매미는 생을 마친다. 처음부터 그렇게 텔로미어의 시간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영양가 있는 먹이를 주고
정성껏 보살펴도 그 이상은 살 수 없었던 것이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는 소수가 살아남아 개체를 번식하며 그 의식을 마치는 순간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역할도 마치게 된다. 번식 연령이 끝나면 죽게끔 텔로미어의 길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일까? 사람 여성은 폐경을 맞아도 계속 살아간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동물행동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한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물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 설령 친한 친구나 연인일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상대로 살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또는 자기 아이를 잉태한 연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의 유전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다. 유전자로서는 임시로 머무는 육체를 유지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유전자 자체를 후세에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임무를 위해서는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이다. 아이 역시 스스로 살아남고자 온 힘을 다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를 독점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만 돌봐서는 다음 번식을 할 수가 없다. 동물은 다음 번식기가 오면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스럽게 돌보던 새끼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강제로 젖을 떼어버린다. 사람의 아이는 태어난 뒤에도 미숙한 생명체이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 여성은 이미 폐경을 맞은 다른 여성, 즉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음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폐경을 맞은 여성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오래 살 수 있게 진화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된 프랑스 여성은 1997년에 123세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 이전의 세계 기록은 일본인 이즈미 시게치요. 그는 120세다. 최근에는 110세대 장수인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기록을 봐도 120에서 125세가 현재 사람의 수명, 다시 말해 텔로미어의 한계임을 알 수 있다.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과거와 비교해볼 때 요즘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짧게 사는 사람이 좀 더 많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나쁜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 텔로미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 나쁘면 텔로미어가 왜 줄어들까? 지렁이를 예로 들어보겠다. 지렁이는 입에서 항문까지 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진흙 속에 다니면 진흙이 입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온다. 다시 말해 외부 환경과 몸속 환경이 똑같아서 진흙이 오염됐다면 지렁이 몸속까지 오염되고 만다. 사람의 몸도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관, 코에서 폐까지의 기관, 그리고 온몸의 혈관, 이 관들은 몸속에서 영양분과 공기가 다니는 길로서 그 내부는 상피세포라는 장벽으로 덮여져 있다. 소화관이나 기관에서는 이 상피를 점막, 혈관에서는 내피라고 부른다. 생활 습관이 나쁘면 상피가 손상되는데 이를 흔히 염증이라고 말한다. 염증은 발적, 통증, 발열, 부기, 기능장애라는 5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 흡연과 폭음, 폭식을 하면 점박이 붉어지고 마침내 통증과 발열, 부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이 거칠어지고 잘 먹지 못하는 기능장애가 생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염증은 바로 치유된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면 또다시 건강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다. 이렇게 되풀이해서 염증이 생기는 사이에 점막이 떨어져 나가 궤양이 된다. 궤양을 내버려두면 관에 구멍이 생겨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결국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입원하면 의사나 약이 병을 고쳐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입원을 한 목적은 바로 나쁜 생활 습관을 부추기는 주변 환경에서 격려하기 위함일 뿐이다. 입원하면 흡연도, 폭음도, 폭식도, 밤샘 작업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점막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한다. 이를 상처치유 반응이라고 한다. 궤양으로 생긴 구멍 주변에 상피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구멍을 메우는 현상이다. 이처럼 사람의 몸은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치유한다. 참 씩씩하고 부지런하다. 어떻게 보면 매우 기특하지 않은가? 퇴원하고 또다시 건강관리를 게을리하는 주인을 그를 위해서도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해서 구멍을 메워주니 말이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다.
세포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생명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암은 필요에 따라 생긴다. 앞에서 태아의 생식세포에는 텔로미어의 복제 요소인 텔로머라아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텔로미어가 한계에 이르면 마찬가지로 텔로머라아제를 지닌 무한히 분열을 되풀이하는 복구 세포가 나타난다. 이 구세주의 이름이 바로 암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겨난 세포가 왜 생명을 빼앗아가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 답을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머리로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세포 속 유전자에 살아남으라는 명령어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가 없는 물벼룩이나 세균도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암세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뒤에는 살아남기 위해 세포 분열을 되풀이한다. 암은 사람이 나쁜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 몸이 스스로를 구하려고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암에 걸린 뒤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암세포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침륜과 전이가 나타난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암 자체를 혐오하고 암에 걸린 자기 운명을 한탄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암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자. 나를 도우려고 애쓰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생활 습관을 고쳤으니 괜찮아, 수고 많았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암이 발생한 부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자. 암에 걸리게 한 자신의 행동과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암의 기세가 꺾이고 공생할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자.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질병 대부분이 혈관과 소화관, 기관과 같은 관과 관련된 질병이며 나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 가운데 50%가 생활 습관과 25%가 유전과 면역, 나머지 25%가 생활 환경과 관계에 있다고 한다. 많이 먹고도 날씬한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 30만 년에 걸친 인류 역사는 굶주림과의 투쟁이었다. 다음에 언제 식사를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영양을 축적해 두어야 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지방을 쌓아두는 영양 효율이 좋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때 작용하는 유전자를 절약 유전자라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굶주림에 강한 인류의 자손인 것이다. 절약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방이 계속 쌓여 몸은 거대해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상태가 당뇨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상태이다. 병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당뇨병은 환경에 적응한 결과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가축화된 닭 같은 경우 사람에게 사육되면서 날마다 먹이가 주어지면 결국은 날 수 없게 된다. 포식기관이 퇴화하기 때문이다. 배불리 먹게 되면서 사람의 후각과 시력은 퇴화했다. 약해지고 결국은 눈도 보이지 않게 되며 손발이 썩어 끝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미래를 살아갈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뇨병이야말로 배불리 먹은 데 대한 진화이며 적응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몸 안에서 나쁜 일이 벌어졌다기보다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작용이므로 한탄해도 어쩔 수 없다. 동물은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동면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장 지방이 적으면 동면할 때 생존의 위험이 있다. 피하 지방형인 암컷도 동면을 하면서 추운 겨울을 무사히 견뎌낸다. 이는 암컷이 수컷과는 다른 발열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뱃속에 밴 아기이다. 암컷은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벤 상태로 동굴로 들어가 동면한다. 그리고 이때 내장 지방이 많은 뱃속 아기를 발열 매체로 삼아 추위를 견딘다. 또한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줄이고 피하 지방을 쌓은 것이다. 이와 달리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은 수컷은 겨울 추위를 견디기 위해 열효율이 높은 내장 지방을 쌓을 필요가 있다. 여성과 비교하면 내장 지방이 쉽게 쌓이고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큰 숙명을 타고난 것이다. 여성은 폐경 이후에는 임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하 지방형에서 내장 지방형으로 바뀐다. 폐경 전에는 체형이 조금 뚱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적은 편이므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폐경 이후에 살이 찌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슬슬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육식을 줄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바로 밭에서 나는 고기라 일컬어지는 홍이 있기 때문이다. 홍에는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한다. 따라서 고기를 먹으면서 건강보조제로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면 상승작용을 하여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에 걸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에 육식을 줄이고 대신 콩을 먹으면 암과 동맥경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된장뿐만 아니라 콩을 재료로 하는 두부, 콩자반 이런 음식도 좋고 흑콩도 괜찮다. 이런 저지방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육류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줄어들고 지방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영양면으로 봐도 고기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물고기는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해서 변온동물이라고 한다. 차가운 물속에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지만 지방은 붙지 않는다. 실온에서도 생선의 지방은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 고기 지방이나 버터, 식용유가 실온에서 굳는다면 혈액 속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와 달리 실온에서 굳지 않는 생선의 지방은 혈액 속에서도 원활하게 흐를 것이다. 같은 동물성 식품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양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등푸른 생선은 줄곧 수면과 가까운 깊이에서 헤엄치며 서식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다. 등푸른 생선의 등이 푸른 이유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에게 습격당하지 않으려고 바다와 똑같은 보호색을 띄었기 때문이다. 또 배가 하얀 이유는 바다 밑에 다니는 큰 물고기에게 습격당하지 않으려고 하늘과 똑같은 보호색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아래로 위험한 환경에서 낮에도 밤에도 자지 않고 계속 헤엄치는 등푸른 생선은 육질이 매우 좋다. 한편 참치 같은 대형 생선에는 소형 생선이 중형 생선에게 먹히고 중형 생선이 대형 생선에게 먹히는 먹이사슬 과정에서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많이 농축되어 있다. 위험도가 높은 고급 생선을 선호하기보다 전갱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는 편이 훨씬 몸에 좋다. 또 건어물이나 마른 멸치를 통째로 먹어도 건강에 좋다.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인공적으로 붙인 마가린은 혈액 속에 붙는 트랜스 지방산을 갖고 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산을 다량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심장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왜 독이 될까? 혈액 속의 당분은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혈전이 생기고 결국은 동맥경화가 된다. 단 음식을 먹어서 혈당치가 올라갈 때는 담배 4개 피를 피웠을 때와 같을 정도로 혈관이 손상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또한 혈당치가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당을 지방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분을 계속 섭취하면 인슐린도 끊임없이 분비되어 지방과잉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지방을 쌓지 않기 위해 포식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무뎌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몸속에 지방이 쉽게 쌓이지 않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 벌써 알아차렸겠지만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병에 걸렸다고 한탄하면서 운명을 저주하지 말고 그 병을 초래한 자기 행동을 개선하고 그 행동을 하게 한 자기 마음을 바꿔야 한다. 혈액 속에는 여러 유해 물질들이 들어있다. 그것들이 뇌로 흘러가지 않도록 혈관과 뇌 사이에는 매우 엄격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뇌혈관장벽이라고 한다. 뇌종양이 생겼을 때 항암제를 투여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까닭은 항암제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당 가운데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뿐이다. 다시 말해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소가 당이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으면 뇌가 행복함을 느낀다. 일종의 마약인 것이다. 따라서 달콤함에 끌리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단 음식을 먹게 된다. 하지만 행복은 가끔 맛볼 수 있기에 좋은 것이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약 중독과 별다를 바가 없다. 같은 당분이어도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거나 하지 않는다. 주식인 쌀과 보리도 당류에 속하지만 현미나 호밀빵, 정제되지 않은 밀가루를 재료로 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는 원만하게 올라간다. 혈당 수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혈관도 손상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들은 매우 현명한 방법으로 당을 섭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설명만으로는 단 음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미 병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단 것을 먹고 싶어하는 자기 기분을 부정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긍정하고 또 긍정하여 자기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자. 나는 와인에 흠뻑 빠진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와인을 마시는 양을 줄이기 위해 보르도 지방에 있는 특급 포도원에서 만든 그런 등급이 매겨진 와인 말고는 마시지 않기로 다짐했다. 칠레산 와인이나 음식과 함께 먹는 테이블 와인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마시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와인을 마실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다. 내가 이런 기준을 정한 이유는 맛을 음미하면서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명한 파티시나 고급 상점에서 만든 것만 먹는다라는 규칙을 정해보자. 훌륭한 음식을 조금 먹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감각이 눈뜬다면 눈앞에 있는 인스턴트 봉지 과자는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을 것이다. 소금 먹는 양을 줄여도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야생동물을 관찰해보자. 사자가 토끼를 잡았을 때 소금을 뿌려 먹나? 얼룩말이 풀을 먹을 때 드레싱을 끼얹나? 이는 야생동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도 아기가 먹는 이유식에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은 먹이에 일부러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 고기나 채소 속에 원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왜 고혈압 증상이 생길까? 음식을 통해 섭취된 소금은 신장으로 운반되어 여과되기 때문에 혈액 속 염분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소금 섭취가 일정 정도를 넘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게 되고 마침내 기능이 저하된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처리되지 못한 염분이 많아져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다. 이 상태가 만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고혈압이다. 밭에서 막 따온 신선한 토마토를 먹을 때 소금을 뿌려 먹는 사람은 없다. 콩이나 파스타는 삶은 물에 넣는 소금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다시 소금을 뿌릴 필요가 없다. 옥수수나 누에콩도 껍질째 익혀서 소금을 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고혈압에 따른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 싱겁게 먹을 필요가 있다. 암이 발생하는 세 가지 원인. 암세포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군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 나쁜 생활습관을 수습하기 위해 나타난 복구세포이다. 이런 암을 일으키는 나쁜 생활습관은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흡연. 두 번째, 감염질환. 세 번째, 서구화된 식습관. 요컨대 아무 문제가 없으면 120년은 지니고 있을 세포시계.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이런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암세포는 원래 나쁜 존재가 아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되풀이하는 생활습관이다. 암을 혐오하고 자기 운명을 원망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암을 일으키게 만드는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그 행동을 하게 한 마음을 바꾸면 그달부터 암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담배를 피우는데 왜 위암에 걸릴까? 담배 연기는 음식물이 아닌데 어째서 소화관 암이 늘어날까? 담배를 피울 때는 대부분 커피나 맥주를 마신다. 이 조합으로 담배 연기가 기관뿐만 아니라 소화관으로도 침투한다. 커피나 맥주와 함께 니코틴과 타르도 흡입하게 되어 식도암과 위암 같은 소화관 암 발병을 부추긴다. 바꿔 말하면 담배만 피우지 않아도 암 발병률이 놀랄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 담배는 기관뿐만 아니라 혈관의 내피세포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뒤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30% 정도는 일과성 감염으로서 특별히 증상 없이 자연 치유된다. 반면에 나머지 70%는 감염 상태가 계속되어 무증상 복균자가 된다. 감염 사실을 모르고 혹식하는 나쁜 생활 습관을 지속하면 10년 안에 절반 정도가 만성간염에 걸리게 된다. 다행히 검사를 통해 발견한다면 대부분 치유할 수 있다. 물론 약보다 중요한 방법은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쁜 생활 습관을 일삼을 것이다. 그 상태가 다시 10년 정도 계속되면 마침내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이 상태에 이르면 돌이킬 수 없다. 간경변증에 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결국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균 상태에서 자란 현대인은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대한 과잉 반응을 한다. 백혈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독을 분비해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그때 발생하는 아디포카인과 마찬가지로 사이토카인도 자기 몸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간세포가 죽어 간염을 일으킨다. 또한 암과 관련해서 식사가 문제되는 까닭은 이른바 서구식 식단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서구식 식단에는 육류, 우유, 유제품과 같은 식품들이 있는데 이 식품들만 즐겨 먹으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서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워진다. 면역력이 높은 상태는 마치 군사국가와 같다. 어느 군사국가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그 나라에서는 국가 예산 대부분을 군비로 투자한다. 국내에서는 비밀경찰이 24시간 국민을 감시하고 적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기관총을 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을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총탄은 시민에게도 향하고 주택을 파괴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숙청을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토는 황폐해지고 국가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바로 면역과잉 상태이다. 면역과잉 상태에서는 항상 백혈구가 활성화되어 적이 침입해 오는데 대비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대식세포는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사이토카인은 기관총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때로는 적을 맞추지 않고 혈관의 내피세포나 간세포를 파괴한다. 면역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세포나 조직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한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다. 면역력이 높다 하면 건강한 상태와 똑같게 생각하기 쉽지만 면역력은 적당한 상태가 가장 좋다. 이 면역이 적당히 기능하는 상태를 면역 관용이라고 한다. 관용 정신이 있으면 균이나 바이러스와도 사이좋게 공생해 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또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몸 안에 항상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균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활성화되지만 않으면 사람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나아가 유익한 균으로서 유해한 균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균도 많이 있다. 이런 면역 관용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능하게 될까? 일단 지금까지 해온 무균 생활에서 벗어나 몸을 균과 바이러스에 익숙해지게 해야 한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완전한 무균 상태에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균과 바이러스와 공생하기 시작한다. 입과 목, 피부, 장 같은 몸에 어느 곳에 항상 균이 존재하는 상태가 당연해지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나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 안에 있는 유익한 균처럼 건강에 기여하면서 유해한 균과 바이러스에게 우리 몸을 지켜주기도 한다. 누구나 이런 상태에서 성장하고 면역 관용을 만들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도시에서 생활한다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흙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흙에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으며 동물의 배설물을 흙 속에 사는 미생물이 분해하여 거름을 만들고 그 거름으로 다시 식물이 자란다. 도로나 공터, 학교 교정 같은 곳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되고 한결만을 지향하게 되면 이런 자연계 순환은 깨지고 만다. 무균 생활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콧물을 흘리는 아이가 많았다. 또 과자를 먹으면서 걷다가 길에 떨어뜨리면 털어서 먹는 일이 당연했다. 지금 보면 매우 불결한 듯 하지만 사실 그런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면역 관용을 가능케 했다. 콧물을 흘린다고 바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자제하자. 항상 존재하는 균이 모두 죽어버릴 뿐 아니라 지독한 내성균이 번식하게 된다. 물론 항균 제품도 필요 없다. 부모는 나에게 컴퓨터 게임만 하게 하지 말고 밖으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또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면 칭찬해주자. 암을 경험한 사람한테 주변에서는 암 환자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암을 계기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해왔던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삶이 바로 건강한 생활 방식 아닐까? 건강이란 수치나 병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지해가는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에 있다. 이를 가리켜 일병식제라고 한다. 이 말은 한 가지 병을 앓거나 체력이 약하면 자기 절제로 몸을 다스려 오히려 오래 살게 된다는 뜻이다. 부처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멋진 불상은 필요 없는 것이다. 담배로 피부가 검게 변하면 건강해 보이지 않지만
일광욕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는 건강해 보인다는 인상이 있다. 여름이 되면 햇볕에 까맣게 걸린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피부를 나이 들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자외선에는 크게 A파, B파, C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특히 A파가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 A파는 사람 피부 속까지 침투해서 색소세포를 자극하고 그 결과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어 피부가 검게 변한다. 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선탠이라고 한다. 여름 바다에서 일광욕하는 행위는 사실상 자살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외선에도 비타민 D를 합성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에 필요한 일광욕 시간은 손가락 한마디를 10분 동안 햇볕에 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가방 속에 접이식 우산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양산을 사용한다. 남자가 양산을 쓰는 모습은 보기 드물지만 내 피부를 지키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아름다운 피부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말이다. 한편 기미를 없애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이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잠을 자기 좋은 황금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에 잠을 자면 멜라닌이 흡수되어 피부 미백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채취와 비듬은 생활 습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호르몬의 원료는 콜레스테롤이다. 다시 말해 육류나 유제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비만, 음주 같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 이와 더불어 안드로겐 분비도 늘어난다. 이런 현상이 채취와 비듬을 초래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고 대사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밖에서 술 마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 밥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역겨운 채취와 비듬이 점차 사라짐은 물론 몸 상태도 좋아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동시에 늙어간다. 이는 자연의 섭리다. 하지만 나는 병과 엉망인 몸 상태를 동반하는 노화가 아니라 경험을 쌓아 몸과 마음이 더 풍족해지는 성숙이라는 변화를 거치는 쪽이 더욱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이 책 앞부분에서 말한 신미체의 조화이다. 즉 심정신연령, 미미용연령, 체 신체연령. 어떤 의미에서는 미용이나 신체연령 이상으로 중요한 영역이 바로 정신연령이다. 항상 젊음을 간직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건강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면서 늘 마음의 안티에이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안티에이징은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비로소 얻을 수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느긋하게 인생을 보내던 사람도 앞으로 삶이 1년 남았다라고 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 진지함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마음의 활기가 생기고 이것이 젊음의 원천이 되어 행동력으로도 이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미용과 건강에 신경을 써도 마음의 안티에이징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매력이 배어나오지 않는다.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멋진 죽음을 생각하자. 다시 말해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세. 역설적이지만 이런 자세가 당신 마음의 젊음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어떤 연구 결과 독신 남성은 8년, 독신 여성은 4년이나 수명이 줄어든다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소개되었다. 텔로미어의 세포 시계는 기본적으로 생식 연령을 마감하는 순간에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다. 여성은 폐경을 맞은 이후에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지속한다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설령 반려자를 잃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남성은 폐경이 없기 때문에 평생 자신이 남성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생식 능력을 잃지 않음이 젊음의 원천이므로 활력 있는 인생에서 짝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성관계란 행위가 아니라 애정을 쏟을 대상이 얼마나 있는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0년 더 젊어지는 식사법과 생활습관. 지방, 설탕, 소금의 지나친 섭취와 과식이 문제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파악한다면 자신의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다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남성과 폐경을 한 여성은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해오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또 이러한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동시에 자연의 섭리를 알고 다른 동물에게서 배우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나 자신도 지구 생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관점을 갖춘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자연히 풀리게 된다.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나 다른 생물과 공생하는 삶의 중요성 등 앞으로 더욱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우선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가지고 있는 완전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쉽게 생각하자. 사람 몸과 같은 구조와 성분이 되어 있는 생물을 통째로 먹는다. 이 한 가지만 잘 기억해두면 충분히 완전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영양은 통째로 먹는다라는 전제를 세우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영양학적 상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육류를 일반적으로 영양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다지 추천할 만한 음식이 아니다. 소나 돼지는 통째로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기는 영양가가 뛰어난 식품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일부만 잘라 먹게 되므로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레스토랑에서 안심 스테이크를 먹고 횟집에서 참치 뱃살이나 붉은 살만 먹는 식습관. 나는 이런 식사를 부분 영양 또는 불완전 영양이라고 한다. 이런 식사를 계속하면 영양 균형이 깨지고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 바로 대사증후군 예비 부대가 되는 것이다.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이 작은 물고기에게 먹히고 그 작은 물고기가 중간 크기 물고기에게, 그 중간 크기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게 먹히는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이 진행됨에 따라 작은 물고기가 섭취한 수은 같은 유해물질이 여과되지 않은 채 좀 더 큰 물고기에게 쌓이면서 그 농도가 점점 짙어진다. 이런 현상을 생물 농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큰 물고기에게 유해물질들이 가장 많이 농축되는 것이다. 실제로 임산부는 참치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지 말라고 권장된다. 이런 점에서 꽁치, 정어리, 전갱이 같은 작은 등푸른 생선은 수은 같은 유해 물질에서 해로운 영향을 받을 위험도 적고 지방이 혈관 속에서 굳지 않으므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기준은 통째로 먹는 것이다. 통째로 먹는 식사법은 물론 곡물이나 채소에도 적용된다. 우선 주식인 쌀에 관해서 살펴보자. 정미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주로 흰쌀밥을 먹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배아나 격가 깎여 나가서 고기에 들어있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짐에 따라 각기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그 원인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질병이다. 이런 이유에서 될 수 있으면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먹도록 하자. 또 밥 대신 빵을 먹을 때는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닌 통곡물로 만든 빵을 선택하자. 쌀뿐만 아니라 채소도 통째로 먹어야 한다. 잎이나 껍질, 뿌리까지 통째로 먹어야 한다. 채소는 크게 뿌리와 잎으로 나눌 수 있는데 뿌리에는 전분과 당이 많이 들어있다. 이에 비해 잎은 햇빛을 쬐고 광합성을 하는 곳이므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껍질 부분이다. 사람 피부와 마찬가지로 채소나 과일의 껍질은 외부에서 이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차단하는 방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다음과 같은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항균, 방충 효과, 상처 치유 효과, 항산화 작용. 한편 증상별로 보았을 때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먹으면 다음과 같이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여드름이나 부스럼, 감기와 독감, 그리고 거친 피부, 목심, 위장장애, 기미, 주름. 이렇게 중요한 껍질을 벗겨 먹는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는가? 이런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채소나 과일은 껍질을 모두 먹어야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외국에서 수입한 채소나 과일은 벌레를 막기 위해 꽤 독한 농약을 뿌려 간혹 농약으로 연기를 피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국산 포도나 오렌지, 키위, 망고, 바나나 같은 과일들은 껍질채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이제 완전 영양 섭취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첫 번째, 생선은 뼈와 내장과 머리까지 통째로 먹는다. 두 번째, 곡물은 통곡물로 먹는다. 세 번째, 채소는 잎과 껍질과 뿌리까지 통째로 먹는다.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은 통째로 먹는다만 유념하면 된다. 이 점은 의식하기만 해도 식사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과일은 특히 제철에 먹기가 중요하다. 아직 씨앗이 생기지 않았을 때 먹으면
그 과일은 다음 개체를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아직 씨앗이 생기지 않았을 때 과일은 다른 생물이 먹지 못하도록 독을 가지고 있다. 채소를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우선 잎채소는 보호색을 띠는 동시에 독성을 품고 있다. 이 독성을 수산이라고 하는데 특유의 알싸한 맛과 쓴맛으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흔히 시금치를 흐물흐물하게 데친 다음 간장과 여러 조미료를 넣어서 무친 음식이 나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옛사람들의 시금치 나물을 무친 방법은 이와 조금 다르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 한 줌을 넣고 시금치를 살짝 담궜다가 바로 올려서 찬물에 헹군다. 수산은 열과 소금에 쉽게 녹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히 없앨 수가 있다. 콩 속에도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렙틴이라는 성분은 몸 안에 흡수되면 소화 흡수 장애를 일으켜서 설사나 구토 증상을 일으킨다. 많이 먹으면 혈액 응고작용을 해서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물질이다. 렙틴의 이런 해를 없애려면 알맞은 조리 방법을 선택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팥은 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그 물을 모두 버리고 서너 번 삶아서 계속 그 물을 따라 버려야 한다. 식사량의 60%만 먹어야 건강하게 장수한다. 식사량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실험이 있다. 동물을 대상으로 식사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관찰한 결과 40% 줄였을 때가 가장 오래 산다고 나타났으며 수명이 평균 1.5배 늘었다고 한다. 이는 물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현대는 포식의 시대이다.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절약 유전자가 굶주림에 대비해서 지방을 쌓는다. 이렇게 쌓인 내장 지방이 연소될 때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여러 증상들을 겪게 된다. 바꿔 말하면 먹는 양을 줄이기만 해도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줄고 텔로미어의 소모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굶주림 상태에 놓이면 연명 유전자가 나타난다. 인류의 역사가 굶주림의 역사였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굶주림 상태가 되풀이되면 사람 몸은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명 유전자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손상 DNA가 복구되고 수명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자기 식사량의 80% 정도만 먹으라고 하지만 이미 이야기했듯이 연명 유전자를 깨우려면 그 양도 조금 많다. 가능한 한 식사량의 60%만 먹는다는 목표를 세우자. 또한 절대적으로 과식을 줄여나가면 연명 유전자의 활동 스위치가 켜져서 세포부터 젊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식사량이 60%라니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일찍일체 다이어트를 추천한다. 이 다이어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선 날마다 사용하는 식기를 어린이용으로 바꾼다. 어린이를 위한 뽀로로나 토마스 같은 캐릭터가 그려진 그릇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 작은 크기의 밥그릇과 국그릇을 준비하자. 그리고 반찬을 담는 그릇은 커피잔을 받치는 접시 크기 정도로 바꾼다. 요컨대 밥과 국, 그리고 반찬 한 가지가 일즉일체다. 이 조합의 식기만 어린이용으로 바꾼다면 고기든 튀김이든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 비빔밥도 좋고 된장국에 조개를 듬뿍 넣어도 좋다. 단 두세 그릇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이 식사 방법을 실천하면 한 번에 먹는 양이 40% 정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식사량의 60%만 먹을 수 있게 된다. 먹는 양은 확실히 줄지만 일찍일체를 하면 영양 균형이 좋아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몸 상태도 개선되고 위도 작아져서 식사량의 60%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체질이 된다. 특별히 불만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일찍일체를 먹을 시간도 좀처럼 내기 어렵다. 아침에는 일찍 클리닉에 나가야 하고 점심을 먹으면 낮 동안 졸리기 때문에 하루 중에 제대로 식사하는 시간은 저녁뿐이다. 1일 1식. 다시 말해 하루 한 끼 식사가 내 기본 식사 유형이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배가 너무 고프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물론 배가 고프다. 저녁 무렵이 되면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난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 이르러야 좋은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굶으면 몸속에서 연명 유전자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뱃속에서 소리가 나면 날수록 젊어진다. 물론 내장 지방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하루 한 끼 식사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장기 어린이나 폐경전 여성, 노인과 환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하루 3끼는 먹어야 한다. 더불어서 고기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먹어야 한다. 나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채소를 중심으로 먹는다. 대체로 5줌 약 300g 정도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 채소는 나물로 무치면 전체적인 양이 줄어든다. 이 채소 5줌에 현미밥과 된장국을 먹으면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저칼로리의 고혈당이 되지도 않는다. 당분은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이므로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도 단백질도 몸속에서는 당으로 바뀌어 뇌까지 운반되므로 일부러 당만 섭취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당 같은 영양분은 이미 몸속에 내장지방 형태로 쌓여 있으므로 낮에 사용하고 밤에 식사로 쌓기를 되풀이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안티에이징의 비결이다. 이 장에서 소개한 완전 영양 섭취를 염두에 두고 육식을 줄이면서 일찍일체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자. 체질적으로 무리가 없는 사람은 하루 한 끼 식사로 바꿔가도록 한다. 이것이 20년 더 젊어지는데 성공한 내가 추천하는 식사법의 기본이다. 다음 4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4분의 1이며 수명이 14년이나 길다는 결과를 얻는다. 그 4가지 습관이란 이렇다. 1. 날마다 30분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한다. 2. 채소와 과일을 5줌 정도 먹는다. 3. 음주는 적당히 자제한다. 4.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문제는 적당한 음주이다. 이 조사를 한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와인이라면 일주일에 14잔까지 제한량이라고 한다. 하루로 환산하면 2잔 정도이고 이를 와인병으로 환산하면 4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2잔 정도가 적당한 음주라는 것이다. 이제 나만의 안티에이징을 가능케 한 우엉차를 소개하겠다. 우선 주목할 것은 우엉의 껍질 부분이다. 껍질을 버리면 안 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우엉도 물에 담가두면 새까만 색이 우러나온다. 이를 보고 독성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어버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이 까만색 성분은 폴리페놀인 사포닌의 일종이다. 사과나 바나나는 땅에 묻히면 썩지만 우엉은 그렇지 않다. 사포닌이 강력한 항균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포닌은 어떻게 세균을 물리칠까? 사실 사포닌은 라틴어의 사포 그러니까 비누라는 뜻이 있다. 이것이 지방을 흡착하는 계면활성 작용을 해서 세균과 곰팡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한다. 우엉차를 만들어 마시면 이 사포닌이 장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또 혈액에 들어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흡착 분해한다. 우엉이 지닌 놀라운 성분은 사포닌뿐만 아니다. 또 하나 크게 주목할 성분이 이눌린이다. 이눌린이 몸 안에 남아도는 수분을 계속 흡착해서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부종을 개선하는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코다당류는 식이섬유의 일종이므로 장활동을 도와 변비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우엉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분해되어 고통스러운 부종도 개선된다. 얼굴에 붓기가 빠지면 V 라인이 살아나고 얼굴이 작아질 수가 있다. 물론 혈액도 깨끗하게 해주므로 암과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적합하다. 그뿐 아니라 사포닌이 지닌 항균 방충 효과는 면역 기능에도 작용해서 독감이나 감기에도 쉽게 걸리지 않게 한다. 우엉이 지닌 약효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싶고 젊음을 되찾고 싶지만 식사 때마다 우엉을 먹기란 쉽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엉차를 추천한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박동수가 20억 번이라고 한다. 코끼리는 60에서 70년 정도를 살고 쥐는 불과 수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평생 심장박동수는 똑같이 20억 번이다. 수명은 서로 다르지만 심장은 같은 횟수만큼 그렇게 뛰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우선 누구보다 이런 시간에 출근한다. 아침 시간에 걷기 위해서이다. 걸을 때 주의할 점은 좁은 길, 뒷길, 그늘진 길을 걷는 것이다.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배기가스를 들이마실 걱정 없이 나무가 많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뒷길로 다닌다. 여름에 햇빛이 강할 때는 양산을 써서 자외선을 피한다. 양산에 관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꼭 가지고 다니기를 추천한다. 남성이 양산을 쓰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미를 만들지 않아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다른 사람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습관을 들이면 된다. 또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비틀거리지 않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어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아본다. 이렇게 균형 감각을 기르면 스포츠센터나 에스테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밸런스 머신, 그것을 일부러 돈을 들여 이용하지 않더라도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전철을 타고 갈 때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해서 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리에 앉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자. 또 전철을 타고 장거리를 가면서 자리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등 근육을 쭉 펴고 앉아보자. 그러면 대사가 촉진되고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다. 시간 내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기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운동 부족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움직이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숨이 차도록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우선 자기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실천이 중요하다. 옛날 사람들처럼 상반신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생활하면 어깨 결림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인은 주로 책상 앞에 앉아서 활동하며 상반신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 오래된 혈액이 고여 어깨 결림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네발 걷기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금 놀랍겠지만 현대인이 네발 걷기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예컨대 마루 닦기다. 옛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마루를 걸레로 닦으면서 상반신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집안 마루 닦기를 일과로 하자. 실제로 닦아보면 느낄 수 있지만 마루는 생각 이상으로 더럽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다 보면 걸레가 어느새 까맣게 된다. 이렇게 상반신을 움직이면 어깨 부위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도 부드러워진다. 계속 하다 보면 심한 어깨 결림도 서서히 풀릴 것이다. 또 견갑골을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창을 닦는 일도 좋다. 40견, 50견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다. 날마다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넓혀나가면 매우 좋은 물리치료가 될 것이다. 흔히 몸이 찬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차갑게 하는 편이 몸을 속으로부터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다. 몸이 차다고 해서 두꺼운 옷을 입거나 따뜻한 방에서만 지내면 냉증은 더욱 심해진다. 또한 내장 지방은 추위에 자극을 받을 때 더 많이 연소된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반신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내장 지방이 연소되진 않는다. 예로부터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덥게 하라고 했다. 이때 특히 목 주변은 옷을 얇게 입어야 한다. 겨울에 모자를 쓰고 머플러를 두르고 목이 긴 스웨터를 입은 사람이 많은데 이는 당치도 않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우선 셔츠를 풀어헤치자. 그러면 뇌 속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한기를 감지해서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도록 명령을 내린다. 단 이때 혈액이 내장으로 모여 알초혈관이 수축하므로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물론 두꺼운 양말을 신고 뜨거운 팩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걷기를 통해 종아리에 펌프 작용을 일으켜서 혈류를 좋게 함이 중요하다. 수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밤중 3시에 자서 아침 10시에 겨우 일어나는 수면법이 몸에 좋을까? 그렇지 않다.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 아니라 잠의 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을 자는 시간대이다. 막잠이 든 비렘 수면 상태에서는 안구 운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주 곤하게 잔다. 물론 뇌는 완전한 휴식을 취하며 꿈도 꾸지 않는다. 이러한 수면 시간, 그러니까 비렘 수면 상태일 때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안티에이징 촉진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런 성장 호르몬은 비렘 수면 동안에만 분비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다. 이 수면의 황금 시간에 깨어 있으면 모처럼 성장 호르몬이 주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6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한다. 그러므로 밤 9시에서 10시에 잠들어서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10시에 자서 3시 정도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 원고도 새벽에 쓰고 있다. 렘 수면으로 피로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물론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몸 상태를 관리하기도 쉽고 젊음이 유지됨을 느끼게 된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에는 흥미로운 성질이 있다. 하루 동안 분비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분비되지도 않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적게 분비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하루 분비량이 정해져 있으면 평생 분비되는 양도 정해져 있음을 뜻한다. 이는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매우 기쁜 일이 있었다고 하자. 그때 우리는 넘치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는 오랫동안 쭉 이어지진 않는다. 축제가 끝나면 쓸쓸함이 찾아오듯이 기쁨 뒤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다. 세로토닌이 한꺼번에 분비되어 완전히 바닥이나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런 쓸쓸함도 쭉 계속되진 않는다. 세로토닌은 다 써버려도 다시 서서히 쌓이므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느 순간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의욕이 솟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에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는데 행복도 불행도 번갈아 온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불행하기만 한 사람도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즉, 세로토닌은 계속 분비되므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조금 행복한 기분이 남는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행복한 삶이었다.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많지 않아도 괜찮다. 그럭저럭 행복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양이라고 받아들이면 일상에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이 그럭저럭이 뜻하는 바를 알아야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생활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내가 추천하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보겠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완전 영양 섭취와 일찍 일체로 식사량이 60%만 먹기. 얇은 옷을 입고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하기. 아침에 진한 우엉차 한 잔 마시기. 많이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에 앉지 않기. 스킨십과 감사하는 마음을 소중히 하기. 바로 이것이다. 이상으로 나궁모 요시노리 박사의 50세가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습관에 대하여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